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름은 권은영이고요. 그리고 현재 부산대학교에 소재해 있는 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소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작년 1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초기 멤버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 동백나무 앞에서 그 단장님과 또 이제 몇몇 그 연구원분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그러니까 외국 이렇게 연구자분들도 많으시고요. 주로 이제 기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기후 중에서도 이렇게 바다에서 탄소 그리고 뭐 해양 순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기후, 탄소, 바다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그 두 개의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기에 보이는 게 설국열차 2013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이거는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은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서 설국열차 이렇게 보신 분?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그러면 혹시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보신 분? 더 많이 보셨네요. 예, 그러면 일단 이제 이 두 영화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여러분께서 이제 그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기 전에 설국열차보다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를 더 이렇게 적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그 비디오 클립만 가져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설국열차랑 이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가 이렇게 어떤 배경에서 전개되는 영화인지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Save as many as you can. 보셨겠지만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의 스토리가 일단 그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렇게 바다 위에 있는 얼음도 녹고 그리고 산이나 육지, 캐나다, 시베리아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만년 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음들이 이렇게 녹아서 그 융빙수가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었을 때 그 바닷물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소금기가 없는 그런 물이 이렇게 표층을 덮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성충화가 강해졌을 때 해양 순환이 멈추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순환이 안 되면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아주 추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변할 수 있다. 뭐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고 이제 설국열차 보신 분도 여기서 두 분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대부분 기차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차 안에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 배경이 뭐냐면, 예, 그렇죠. 그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어떻게 지구 온난화를 좀 이제 막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 게 뭐냐면 성층권에 냉각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태양광선을 반사시켜서 지구를 조금 더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의도로 뿌렸는데 그게 역효과를 가져와서 지구가 아주 이렇게 추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구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열차 안에 타야지만 겨우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꽁꽁 얼어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됩니다.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진행되는 이제 스토리인데, 그러면 이 두 개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네, 빙하기. 지구가 다시 빙하기에 이를 수 있다. 예, 그거고 실제로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닌 게요. 지구가 약 이렇게 2만 년 전에 그러니까 빙하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그 북반구 하늘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 보았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게 그 지금 현재 기후 상태에서의 지구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북극이고 이게 그린란드가 있고 여기에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시아 대륙이 있죠. 여기 뭐 유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 기후 상태에서는 뭐 북극해에 해빙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란드 위에 이제 빙상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만 년 전, 그 얼음이 덮여 있는 그 지역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다 유추를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지구의 어떤 면적이 얼마나 많은 얼음이 덮여 있었는지를 보았더니 북극해는 물론 그린란드도 물론 그 밖에 뭐 캐나다 전역과 미국 이렇게 북부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 북부, 그 러시아 모두 다 얼음으로 덮여 있죠.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그런 개연성이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들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도 뭐가 있을까요? 빙하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기후가 따뜻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죠? 지구 온난화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진다. 그렇죠? 지구 온난화. 그렇죠? 그 제가 그 이런 그 강연에 그렇게 익숙하고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제 딸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제 딸애한테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꼭 사탕을 준비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최하시는 분들이 그 영화 티켓 그 4개를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품으로 있고 제 딸의 조언을 듣고 제가 또 초콜릿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두 영화의 공통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따뜻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뜻해지고 계속 따뜻해지다가 결국 뭐 지구 전체가 이렇게 펄펄 끓을 정도로 될 것인가, 아니면 꼭 이렇게 지구 기후라는 게 이렇게 예측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선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서 어떤 티핑 포인트 혹은 변곡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변하다가 갑자기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치달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뭐 빙하기로 이렇게 다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며칠 만에 아니면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과거 빙하기 때를 보면은 한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서
그 간빙기에서 이렇게 빙하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성층권에 냉각제를 뿌렸을 때 지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더 나은 환경이 될지 아니면은 갑자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이제 기후 상태로 변할지 그거 전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알고 이제 그것을 정책에도 반영하고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구는 하나뿐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를 상대로 지구 기후를 연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지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너무 그 위험이 크죠. 그래서 지구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구 기후를 이렇게 잘 재현하는, 잘 나타내는 모형을 만들어서 보통 이런 모형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상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이제 기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 모형을 상대로는 실험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 발표 마지막쯤에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구 기후를 연구할 때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그 연구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한 예시가 이제 모형을 사용한 사례인데요. 지금이 2018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고요. 이제 과거 이제 한 이때쯤이 뭐 제가 태어났을 때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이 저희 이렇게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쯤이고요. 그다음에 이때쯤 되면은 저희 할머니가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한 이때쯤 되면은 저희 할머니 어머니가 태어나셨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로 되돌아갔죠.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전지구 평균 기후, 전지구 평균 온도를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년보다 약간 이제 차가웠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약간 뭐 전지구 평균으로 보면은 약 1도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기후,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변했냐를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이 두 개의 두 개의 실선이 이렇게 나뉘는데 이 실선이 나뉘게 된 이유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따뜻해질지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대기 중에 배출할지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 B1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은 규제를 적용해서 좀 CO2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그 지구의 기온이고요. 그다음에 A2에서 보여주는 거는 지금까지처럼 무분별하게 그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발전 이렇게 산업혁명이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구의 지구의 운명이 달라지죠. 이것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드릴 것은 이제 이 기후와 그리고 이제 이 기후 변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탄소, 그리고 이제 또 제 그 전공 분야이기도 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배출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떼서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분명 오염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오염물질인데 이산화탄소 자체가 오염물질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비판적인 의견 좀 드리면 될까요? 저는 사실 CO2보다는 뭐 SF6나 네. 불연가스도 오실로그를 좀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O2는 사실 사람이 숨쉴 때도 내려오지 실제로 세계의 한 8.5%가 사람 숨쉴 때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과연 CO2를 엉망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중요한 오염물질이지만 그 밖에 메탄도 있고 뭐 CFC 뭐 이런 다른 그 화학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것들도 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그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한 그 다른 화학물질보다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렇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온실 효과를 계산을 해봤을 때 물론 뭐 메탄이나 뭐 다른 온실 기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인위적 이산화탄소가 더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그와 동시에 당연히 이제 다른 화학물질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이산화탄소를 다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구에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이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우리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비닐하우스 가보신 분 계시나요? 어떤가요? 그쵸. 온실 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밖에보다 훨씬 덥죠. 그 원리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태양광선 에너지가 이 비닐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땅으로 다 흡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덮여졌을 때 이것을 이제 장파 복사로 다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야 될 이 장파 복사를 비닐막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막아서 이것을 다시 이 땅 쪽으로 이렇게 반사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키터링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닐막 안에 온도가 따뜻한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역할을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선, 이 단파 에너지를 그 지구 표면이 일단 흡수를 하고요. 이제 지구가 이렇게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파 복사를 다시 이제 우주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이 나가는 장파 복사를 이 대기층을 덮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흡수해서 그것을 다시 지구 방향으로 표면 방향으로 다시 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따뜻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산화탄소 없이는 일단 살 수가 없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그 이산화탄소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데 사실 육지에도 탄소가 아주 많이 있고 바다에도 탄소가 많이 있죠. 일단 여기 이 육지 이 방 안에서 탄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기 공기 중에도 탄소가 있죠. 아까 박사님이세요? 예, 딱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숨을 내쉴 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쉬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또 탄소가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그쵸, 플라스틱을 이루고 있는 물질도 이 중에 중요한 원소가 탄소죠. 그리고 또 그쵸,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탄소죠. 근데 이 탄소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점심 먹으셨나요? 점심 뭐 드셨어요? 밥, 그쵸? 밥 안에도 탄소가 있습니다. 그쵸? 포도당, 그쵸? 포도당 또 뭐 드셨나요? 뭐 채소? 그쵸? 고기, 그쵸? 이런 모든 그 생물들에 탄소가 있습니다. 그 탄소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게 되냐면 우선 이런 그 채소류, 이런 곡식류,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탄소를 식물체 이렇게 몸에 동화시키게 되고요. 이 식물을 먹게 되는 그 포식자들, 가축들 이런 포식자들이 이 탄소를 섭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파리 이렇게 풀들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또 탄소인데 이 탄소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대기 중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것을 호흡을 해서 이 몸에 있는 탄소를 태워서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의 일부를 이 공기 중에 다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는 이렇게 그 대기와 그러니까 우리 몸과 이렇게 식물체 이렇게 우리 이제 이런 생물체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중요한 탄소들이 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왔고 그 음식물에 있는 그 탄소들은 결국에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다 이제 대기로부터 왔고 그렇죠.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제 탄소들이 다 이런 이렇게 음식물들 그리고 대기 중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바닷속에도 많은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또 포식자들이 있죠. 바다에 식물이 어떤 식물들이 있나요? 해초, 그죠? 그리고 또 산호초도 그죠? 바다 식물이고 또 미역, 그렇죠? 미역 또 그리고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바닷물 햇볕이 잘 드는 표층을 이제 현미경으로 잘 관찰을 해보면요,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바다 전 세계 이제 바다 표층을 이렇게 덮고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플랑크톤은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이제 그 구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입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이 또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소를 이렇게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죠. 근데 바닷물에 있는 탄소도 결국에는 대기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에서 각 기체 교환에 의해서 바닷속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바닷물에 아주 많습니다. 사실 지금 대기 중에도 탄소가 많고 육지에도 탄소가 많고 바다에도 탄소가 많은데 이 세 개 중에서 바다가 가장 큰 탄소의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대기가 가지고 있는 탄소의 약 60배를 바다가 녹이고 바다에 녹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다가 아주 큰 탄소의 저장고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바다 속에서도 이제 우리들처럼 이렇게 식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있죠. 이 물고기들이 이 식물 플랑크톤을 먹었을 때 몸에 이제 탄소를 이루게 되고요.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산소를 이렇게 흡수해서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 탄소의 일부를 이렇게 태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다시 물속에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닷물 속에서도 이렇게 탄소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기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우리 생물체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중요한 원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소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IPCC라고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007년에 발간된 이 보고서에 실린 탄소 순환에 대한 스키마틱이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탄소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하지만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추가로 탄소가 배출되면서 이 빨간색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일어났던 탄소 순환이 이렇게 많은 교란을 겪고 있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는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추가로 배출되는 이런 탄소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떻게 오셨죠? 네, 차 타고 왔죠. 그 차 탈 때 어떤 연료를 쓰나요? 그쵸, 화석 연료를 써서 에너지를 내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나 아니면 공장을 가공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화석 연료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석 연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나요? 그쵸, 석유 유전. 예. 그게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중동 거의 사우디 같은 데 덤퍼가면 그쵸, 땅 하면 나오죠. 근데 그 땅 속에 있는 탄소는 어떻게 유래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탄소들이 이제 땅에 묻혀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고열과 고압을 받았을 때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석유로도 되고 석탄으로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배출하고 있는 이 탄소가 아주 고대, 아주 먼 옛날에 그 표층에 있었던 탄소들이었던 거죠. 그게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태워서 다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탄소 순환을 교란시키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들이 문제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탄소 우리가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이렇게 증가해 왔는가?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면 알겠죠? 과학자들이 약 50년 전에 그 대기 중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 이것을 꾸준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서 이제 그 관측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와이 섬의 그 마우나로아 관측소고요. 여기에서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축에 보이는 게 1960년부터 현재까지고 Y축에 보이는 게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parts per million 해가지고 ppm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이 ppm이 어떤 단위냐면 그러니까 지구 여기 이제 공기에 그 공기 분자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공기 분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100만 개의 공기 분자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거기를 100만 개를 모아가지고 어떤 그릇에 담았어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이산화탄소 기체수를 다 세보면 그게 약 300개다. 그러면 그것을 300 ppm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도를 이렇게 봤더니 1960년대에는 약 320 ppm 정도 측정이 됐습니다. 대기 중에.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증가하더니 지금은 400 ppm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관측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실 그 이산화탄소 배출은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산업혁명 그 초기부터 그 배출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이제 산업혁명 이전 대기중 CO2 농도가 280 ppm이었다고 하고요. 그것에 비해서 뭐 400 ppm까지 증가했으니까 거의 40%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일단 보면 이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게 무엇 때문이죠? 그렇죠. 너무나 자명한 이유가 우리가 더 많은 화석연료를 이렇게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변동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름철에는
대기 중에 CO2 농도가 한 5ppm 정도 좀 낮은 편이고요. 겨울철 되면 다시 5ppm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절적인 변동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아, 겨울철에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겨울철에 더 많은 연료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연 상태에서의 탄소순환인데 바닷물의 온도와 CO2 용해도가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예,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 겨울철에 그러니까 바닷물이 좀 더 차가워지고 기체는 차가운 물이 좀 더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반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뭐 이렇게 변동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왜 여름철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약간 줄어들까요? 그 CO2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바다에 녹는 거 아닌가요? 여름철에 바다에 비? 아니, 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창밖에 보면은 그 나무들도 많고 풀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에 더 많나요? 겨울철에 더 많나요? 그렇죠. 여름철에 그 나무들도 더 잘 자라고 풀도 더 잘 자라죠. 그래서 여름철에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도 그렇고 육지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 거죠. 여름철에. 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직접 관측하기 위해서는 1960년까지만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자료를 이용하면은 이것을 더 과거로 쭉쭉쭉 이렇게 연장해서 그때가 1700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이렇게 대기 중 CO2 농도를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봤더니 뭐 이게 아까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그 탄소 농도 변화이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 최근에 한 50년 들어서 급격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과거에 이 대기 중의 CO2 농도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도 이렇게 지구 기후 분야에서 이렇게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직접 관측이 가능한 이런 게 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은 뭐 1980년대부터 그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 뭐 나무 나이테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이렇게 추적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관측이 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때의 관측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을 이용을 하면 되냐면 이 경우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미 답이 있었죠? 아이스코어. 네, 그 남극에 가보면은 그 남극 대륙 위에 그 빙상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죠. 그게 아주 수십만 년 동안 쌓여온 얼음이거든요. 그 이제 얼음이 이루어질 때, 이제 얼음이 만들어질 때, 그 얼음들이 그 대기 중에 있는 공기방울을 이렇게 포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기방울이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는 그게 딱 갇혀 있게 되죠. 그 얼음 안에.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얼음이 이제 쌓였을 때, 이제 이 얼음 밑에 있는 그 공기방울, 그게 만들어져 있던 시기는 훨씬 더 오래 전인 거죠. 이제 이렇게 얼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코어를 이렇게 식출을 합니다. 그 얼음 기둥을 꺼집어내가지고 이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거기 갇혀 있는 공기방울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 과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땠을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측정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는 뭐 200년 전에 과거 몇백 년 전에 대기 중 CO2 농도를 알아냈지만 사실 수십만 년 전, 수만 년, 이렇게 수십만 년 전까지의 대기 중 CO2 농도도 그렇게 이렇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빙하기 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강빙기 뭐 이런 기후 변화를 연구할 때 이런 고기후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그 대기 중 CO2 농도의 증가와 함께 지구의 온도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그 모든 관측 자료를 다 동원해서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또 이제 모형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구는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 게 이제 늘 일정하게 균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기후가 뭐 작년과도 다를 수가 있죠. 이제 경량 변동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어떤 해는 좀 유난히 이제 좀 이렇게 평년보다 좀 추운 해가 있어요. 또 어떤 해는 유난히 좀 더운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제 그게 지구 온난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차이를 보입니다. 올해 여름에 이렇게 유난히 더웠죠. 아주 더웠는데 그 올해 여름철 그러니까 뭐 6월부터 8월까지 그 기온이 표층에서의 그 기온이 그 평년보다 얼마나 더웠느냐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유난히 좀 더웠어요. 하지만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더 더웠죠. 그리고 뭐 여기 미국 서부 쪽도 굉장히 더웠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봤자 그 전지구 평균을 내보면 약 뭐 1도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까 1도면 굉장히 이렇게 작은 차이잖아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공간상으로 그 차이를 또 보면 어떤 데는 뭐 5도까지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5도까지 이제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간적으로 이렇게 불균일하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평균을 내서 봤을 때 약 평균 1도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제 가장 이제 피해를 입는 그 동물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극종,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북극해에서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에 이렇게 얼음이 그 해빙이 없어지면서 그 북극곰들의 서식처가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한 그 위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기 중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아지면 그게 이제 대기 중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지금까지 대기 중에 배출된 그 이산화탄소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현재 바다에 다 흡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었을 때 그 바닷물의 화학적인 성질이 바뀌게 되고요. 그게 바다 생태계에도 위협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앞에 몇 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대기 중에 그러니까 CO2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 CO2가 이제 바다에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바닷물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았을 때 그 바닷물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물 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게 탄산수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탄산수는 이런 수소 이온을 낼 수 있고요. 수소 이온을 냈을 때 우리가 이 용액을 이렇게 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았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전에 이제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실험은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험이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 그 물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그 물이 어떤 게 있죠? 그죠? 사이다, 뭐 콜라도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고요. 또 뭐 탄산수 있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이렇게 물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게 그러니까 정말 산성인지 그냥 수돗물하고 비교해서 좀 더 산성인지를 뭐 리트머스 종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뭐 리트머스 종이나 아니면 BTB 용액 같은 것을 구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면 확실히 수돗물보다 좀 더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실험으로는 이제 드라이 아이스가 순수한 이산화탄소로 된 고체죠. 그러니까 그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 이산화탄소, 그 드라이 아이스 있는 탄소가 물에 다 녹게 한 다음에 그 물에 그 산성도를 비교해 보세요. 그 드라이 아이스를 넣기 전과 후. 그러면 확실히 드라이 아이스가 이미 다 녹았을 때 그때 물이 좀 더 산성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이 그렇게 물이 이제 산성으로 변했을 때 그 안에 그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직까지 분필을 쓰나요? 분필이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분필을 그 물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분필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혹시 해보시는 분이나 이렇게 추측해 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거품 같은 거 생기면서 네, 네 맞아요, 녹아요. 예, 이렇게 미리 그런 이렇게 예측해보고 실험을 하면 이게 좀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 이제 그 실험할 때 더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준 대로 정말로 그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분필이 녹습니다. 수돗물에서는 이제 가만히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그러니까 산성이 된 그 물에서는 이렇게 기포를 내면서 이렇게 녹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실험들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바다에서 그런 탄산칼슘으로 이렇게 몸이 이루어져 있는 생물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탄산칼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쵸, 조개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산호도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쵸, 바다달팽이.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바다달팽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정확한 그 학명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그 동물 플랑크톤의 한 종류인 테러퍼드라는 종입니다. 근데 워낙 달팽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제가 바다달팽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달팽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 왼쪽에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이 영상은 그러니까 현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하에서의 그 테로포드의 반응이고요. 오른쪽에 보여드릴 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었죠. 그것의 약 4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높은 분압을 준 거죠. 이 상태에서 약 2주간 방치한 테로포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보셨죠? 그 왼쪽에 있었던 그 바다 달팽이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팔팔하게 굉장히 활동적이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다 달팽이는 뭔가 좀 비실비실하고, 그렇죠? 색깔도 약간 그 탁하고 그렇죠. 제 둘째 아이가 특히 이제 그 아프면 안 아플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거든요. 근데 얘가 아플 때는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다달팽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비실비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같은 사진인데 이제 현미경 사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의 바다달팽이 그리고 이렇게 산성화된 물에 오래 방치된 바다달팽이 이렇게 이 껍질이 이렇게 많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다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저는 특히 이제 바다의 탄소수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분야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영상처럼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있어요. 실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바다에 직접 나가서 이제 직접 관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바다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연구, 그러니까 제가 만든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일단 대기 중에 인위적 CO2 농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기 중에는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측들을 그러니까 뭐 하와이 마우나섬에도 관측소가 있고 제주도에도 고산에 그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 몇 개 지점에서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다에 녹아있는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관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이제 바다가 굉장히 방대하고 넓고 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바다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관측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제 그 배를 빌려다가 이렇게 직접 나가서 이렇게 관측을 하고 거기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관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대기에 비해서. 그리고 뭐 대기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많이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직접 비행기 타고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대기를 관측할 수 있는 방법들은 꽤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바다는 특히 이제 관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컴퓨터 그 모형을 만들어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유용한 그 연구 방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부터 1800년부터 1850, 1950, 2000년 현재까지 대기 중 CO2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제 아래에서 보여드릴 것은 이제 바다 이 표층에 이 인위적 CO2 농도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인위적 CO2 농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 자연 상태에 있었던 그 탄소의 농도는 이렇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델에 이미 있기는 한데 이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총 이산화탄소에서 그 자연 상태에서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뺀다. 그러니까 인위적 CO2의 값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것을 알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이제 거의 반응이 없고요. 이제 바다에도 아주 많은 양의 그 인위적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고 여기가 일본인데 우리나라 주변 이 북태평양 그 아열대 지역의 그 인위적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동해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지금까지 흡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일단 이 강의에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을지도 몰라서 몇 가지 이렇게 조언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일단 자기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를 이렇게 찾기를 권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평생 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남들이 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야,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분야,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이왕 뭐 평생 하고 살 거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살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찾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분폭에 맞게 거십시오. 이렇게 저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또 좋아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과외를 받거나 뭐 좋은 학원을 다녔느냐 그건 아니고 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걸 터득을 했는데 어떻게 저만의 비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터득한 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 일단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수학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당연히 있죠. 그 어려운 문제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봉착을 했을 때 이제 빨리 해답을 보고 싶죠. 빨리 이제 해답을 이렇게 보고서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가고 싶죠. 그러고 싶지만 저는 이제 거기서 일단 멈췄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냥 건너뛰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제 다음 날 이제 좀 더 이제 맑은 정신으로 다시 그 문제를 다시 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풀리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시 여전히 안 풀리고요. 그렇게 해도 이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랑 비슷한 교과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요새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에 돌아가서 정말 이제 교과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부터 이제 다시 막 풀다 보면은 그 자신감에 힘입어서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또 더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뭐 다른 뭐 친구들은 뭐 정석을 뭐 10번을 봤다 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을 뭐 풀고 있다 뭐 고액의 과외를 받고 있다 막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들리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한테 맞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서 기초부터 그러니까 응용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런 지구과학이나 뭐 수학, 생물, 화학, 물리 이런 분야들은 기초과학이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고 이제 넓게 보려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체력은 이제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처럼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과학이 좋아서 이제 과학 분야를 직업으로 이제 삼고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이제 분들 보면은 다 저처럼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경쟁도 하기도 하고 이제 같이 협업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체력입니다. 이렇게 다 비슷한 수준에 있을 때 그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이제 가끔씩 있는데 출장을 갈 때 비행기 안에서도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됐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운동 열심히 해라, 뭐 몸에 좋은 거 먹어라, 뭐 고루고루 먹어라,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아주 큰 자산이 되고 또한 분력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한 방법이랑 제가 수학 공부했던 방법이 되게 한 끗 차이라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그 문제를 풀고 어려운 게 있으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님 다음날 아침에 좀 문제를 보셨지만 저 다음날 답안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박사 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권인영 교수님께서 이제 기회 관련된 얘기를 잘 1시간 동안 해주셨고요. 혹시 궁금한 질문 사항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기후학자 박사님을 포함한 다수 기후학자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혹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그러시는지. 왜냐하면은 지금 CO2 하셨는데 결국 CO2는 결국 인간의 활동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늘어나서 지구 종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으로 딱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인구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정말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었는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해답은 청정 에너지 사용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해답은 화석 연료 말고 깨끗한 에너지 있잖아요. 풍력 발전소도 있고 태양열 방전 에너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발굴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해야지 이제 그게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엔트로피가 지구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가 제일 고급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지만 열 에너지는 제일 쓸데없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열 오염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하면은 거기 바로 CO2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열에 의한 오염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좀 단순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열의 방출보다는 화석 연료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항상 지구가 자연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점이 계속까지 박사님 PT 중에서도 그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지구 온도가 몇 도 오른다. 결국 2100년에는 플러스 2도 이상 두 모델이 다 오르던데 플러스 2도 오르면 제가 알기로 지금 망하는 걸로 알거든요. 100년 내로 CO2를 줄여도 안 줄여도 CO2가 범위든 아니든 망하는 것은 어떨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과 모델을 보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두 개 시나리오의 차이에 출산 정책 그게 반영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지구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여전히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2도가 됐다는 것은. 근데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된 인구가 계속 화석 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축을 했더라도 플러스 2도를 말씀하시는 게 모델이실까요? 아니요, 그 시나리오는 화석 연료 사용을 많이 규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은 하긴 하되 지금
파리스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CO2 이렇게 배출을 몇 년도까지 어느 선까지 이제 감축을 하겠다. 네, 그쵸.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규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뭐 그런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 안에서의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CO2를 줄여내는 플러스 2도니까 이미 이제 배출한 그 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구 시스템에 이제 이미 이렇게 방출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 대기와 이렇게 바다와 육지 사이를 어차피 그거는 이제 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이도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2도가 되면 제가 알기로 0도에서 2도 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2도 되는 시점에서 확 올라가면서 망한다는 얘기를 네, 티핑 포인트.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재활용 잘하고 그리고 그쵸. 그리고 뭐 오일로 가는 자동차보다는 뭐 전기 자동차 이렇게 이용하고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뭐 이런 거에서 좀 더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미 생긴 그런 모양 물질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런 기술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그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게 어딘가로는 이제 그 매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심해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이렇게 매장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다시 대기로 나오는데 뭐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은 이렇게 온실 효과를 이렇게 좀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CO2를 이제 바다에 흡수하기 위해서 바다 그 표층에 식물 플랑크톤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이 아주 번성하도록 해서 그 대기 중에 그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바닷속 깊이까지 이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냈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단 검토가 필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그 효과만 보겠느냐 그거는 또한 의문이죠. 그게 또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 바다에 흡수된 그 CO2가 그 다시 이렇게 표층으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 생물이 이렇게 어떻게 분해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모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아직 뭐 그런 결단적인 뭐 방법을 뭐 지금은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안전한 방법이라면. 그건 이제 미래에 다음 세대 과학자들이 해야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러면 이 상품을 어떻게 하죠? 그냥 제가 의미를 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초콜릿을 학생들한테 같이 나눠 먹으라고 주고 영화 티켓은 성인분들한테 줘도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영화 보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영화 티켓이 더 좋아요? 아니면 초콜릿이 더 좋아요? 영화 티켓이요. 아, 그 지금 몇 초등학생인가요? 아, 역시 제 딸보다 훨씬 낫네요. 제 딸은 사탕이면은 다 필요 없는데 진짜. 예, 그러면 영화 티켓 줘야 될 것 같죠? 이제 제일 잘했죠. 예. 하나씩. 잘 챙겨오셨습니다. 먼저 한장 정도 가지고. 그러면 초콜릿은 저 아가한테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하지? 영화 티켓이 결정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인기가 없을 줄은 또 몰랐네. 혹시 초콜릿 드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 네,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기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건우야 박사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